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평생 가장 부끄럽고 가장 후회스럽고 그리고 가장 감사한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녀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면접 시간에 남편 대신 나타난 철없는 아낙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기 냄새가 나는 허름한 코트를 입고 머리카락 한 올 제대로 정리 못한 채로 면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던 그 여자. 나는 그 순간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면접을 애기 엄마가 대신 봅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여자가 떨리는 입술로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함자가 박수님입니다. 박수님, 30년 전 내가 버린 이름, 내가 평생 잊으려 발버둥 쳤던 그 이름이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나는 왜 그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궁금하지 않으세요? 백만장자 회장이 버린 여자 박수님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30년 뒤 그 딸이 왜 하필 이 회장 앞에 나타났을까요? 제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72살. 지금은 강태준 건설그룹 회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만 사실 나는 이 이름이 부끄러운 날이 더 많았습니다. 회사 자산만 따지면 3천억이 넘는다고들 합니다. 강남에 빌딩이 넷, 지방에 공장이 둘, 아파트 단지 시행사도 여럿, 직원이 5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의 수장.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어떤 성공보다도 단 한 가지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한 여자에게 저지른 일.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그날 이야기부터. 그것은 11월의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은 이미 첫 추위가 내려앉아 있었고 나는 이른 아침부터 임원 회의를 마치고 내 사무실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피곤함이 뼈까지 스며드는 그런 날이었지요. 우리 회사는 그의 새 사업 부문인 복지형 임대주택 사업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쉽게 말하면 저소득 가구와 장애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팀이었습니다. 팀장급 인원 1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고 최종 면접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최종 면접자는 딱 1명. 이름은 김도연. 36살. 남자. 서류와 1차 면접을 거쳐 올라온 인재였습니다. 건축 관련 자격증 3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이전 직장에서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꽤 오래 했더군요. 이력서만 보면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면접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차가 막혔겠거니, 지하철이 연착했겠거니.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나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종 면접 시간도 못 지키나? 비서실 김도연 씨 연락처로 전화해봐. 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 최종 면접에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실무에서도 믿을 수 없다. 딱 15분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안 오면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며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똑똑 면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이상했습니다.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보통,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에 뭔가 노르스름한 얼룩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분유 자국이었습니다. 여자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쥔 채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면접은 김도연 씨 아닙니까? 저는 김도연의 아내입니다.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아내? 나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분이 왜 오셨습니까? 남편분은요? 여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오늘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말없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서 아내분이 대신 면접을 보러 오셨다는 겁니까? 남편이 새벽 3시에 쓰러졌습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남편이 이 면접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오려는 생각을 못했는데 남편이 의식을 차리면서 저한테 꼭 가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해달라고.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가 거기서 잠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냉정하다기보다 굳어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5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 별의별 사람을 다 봤습니다. 가족이 아프다는 핑계로 기회를 달라는 사람, 사정이 딱하다며 동정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실제로 믿을 만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보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대신 면접을 봤다고 해서 남편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 남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면접 당일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은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면접에 당사자가 아닌 분이 오신 것 자체가 매우 유감입니다. 사정이 딱하신 건 알겠습니다만 우리 회사는 책임감이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아무리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해도 이런 중요한 자리에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한다면. 회장님, 여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울 것 같으면서도 울지 않겠다는 눈빛, 부탁하는 것 같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눈빛. 제 남편은 사흘 전부터 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면접 하나 때문에 병원을 미뤘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후 5달입니다. 제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몸이 좋지 않은데도 남편이 일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도 못하고 이력서를 넣고 또 넣었습니다. 30군데 넘게 지원해서 여기 딱 한 군데만 최종 면접까지 왔습니다. 여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쓰러졌을 때 저는 아기를 안고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이 왔을 때 아기가 울어서 한 손으로는 아기 등을 두드리고 한 손으로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남편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면접 취소 연락은 했어? 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고 서럽고 그래서 그냥 울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그랬습니다. 여보, 가줘. 사정 설명하고 나 대신 인사라도 하고 와. 이렇게 폐를 끼친 것만 해도 면목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아기를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더 부탁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잡으면 정말 열심히 할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끝나고도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지금 이 순간 궁금하지 않으세요? 회장이 왜 갑자기 앉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의 어머니 이름이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을까요? 여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분명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나는 동정을 베풀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궁금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눈빛이, 남편분이 어떤 분인지 말해보세요. 이력서에 없는 것들로. 여자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약자 편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욕을 먹으면서도 그 친구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학 때는 봉사동아리에서 장애인 시설 봉사를 4년 내내 했습니다. 그냥 스펙 쌓으려고 간 게 아니라 진짜로 좋아서 갔습니다. 졸업하고도 그 시설이랑 연이 끊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가끔 거기 명절에 선물 챙겨 보내거든요. 여유가 없는데도. 여자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긴장감이 조금 풀리면서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사에서도요. 이전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동료를 위해서 혼자 내부 고발서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도 미움받고 결국 그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그래도 후회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직 중이십니까? 네. 그 일 이후로 이직이 잘 안 됐습니다. 8개월째 백수입니다. 나는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가 태어났고 제가 육아를 하면서 남편이 구직 활동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가는데 계속 떨어지고 경력직이라 눈은 높은데 대기업은 안 받아주고 중소기업은 급여가 너무 낮아서 사실 아이 맡기고 제가 일 나가는 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몸 상태가 일하기가 어렵고 어디가 편찮으세요? 여자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슬펐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좀 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닌데 감당이 쉽지 않아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어딘가가 답답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아픈 채로 아기를 키우면서 남편이 쓰러진 새벽에 119를 부르고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아기를 맡기고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왔구나. 말 한마디 부탁 한마디 하려고. 혹시 지금 생활이 많이 어려우십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도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여자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고향이나 부모님 얘기를 면접에서 묻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졌습니다. 여자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함자는 박수님입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박수님, 그 이름이 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아니다. 아닐 거다. 동명이인이겠지. 박수님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는 표정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탁자 아래로 내려 허벅지 위에 얹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자가 이상한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경북 영주에 계십니다. 혼자 사세요. 경북 영주. 그 지명이 나를 30년 전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65이십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이 여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나는 일부러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시선을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나 잠깐 물 좀 갖다 줘. 비서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한 모금 마시고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여자는 영문을 모르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은 씨. 네. 어머니가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영주 출신이신데 젊을 때 서울에 잠깐 올라오셨다가 다시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잠깐. 30년 전 내가 알던 그 수님이가 내게서 떠나서 영주로 내려갔을 때 나는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정은 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분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멈칫했습니다. 뭔가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혹시 남편분 건강이 회복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다시 이야기 나눠봅시다. 여자의 눈에 뭔가 빛이 들어왔습니다.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는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여자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려는 순간 나는 그만 입이 열려버렸습니다. 이정은 씨. 네. 어머니가 건강하세요? 여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면접관이 갑자기 지원자 어머니 건강을 묻는다는 게 이상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여자는 그냥 대답했습니다. 그냥저냥 사세요. 허리가 안 좋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가세요. 여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수님, 이 이름이 왜 회장의 심장을 먹게 했을까요? 30년 전 그 여자와 회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30년 전에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박수님을 처음 만난 건 22살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 그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으로 대학을 서울로 올라와 겨우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등록금은 학교 근처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벌었고 밥은 학교 앞 식당에서 서빙을 해주고 얻어먹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배가 고프면 화가 났고 화가 나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잣집 아들들이 캠퍼스에서 여자친구 손잡고 웃는 걸 볼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반드시 저들보다 더 크게 될 거다. 그 도끼가 결국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동시에 그 도끼가 나를 가장 나쁜 인간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수님을 처음 본 건 학교 도서관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영주 출신이었습니다. 나보다 한 살 아래였고 간호학과 1학년이었습니다. 작은 키에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두꺼운 해부학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뭐가 어려웠는지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그게 왜인지 귀여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 책 어렵죠?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실해실 웃으면서 저도 그거 배운 적 있어요. 건축과인데. 교양으로라고 했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수님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면사무소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박수님은 늘 웃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잘해줬고 후배들 고민도 잘 들어줬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매달 조금씩 아끼고 저축을 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웃을 때 나도 웃었고 그녀가 힘들다고 할 때 나도 같이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나고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시험 기간에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2학년이 됐을 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도 참 따뜻합니다. 그녀는 나한테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예쁜 편지지에 조그마한 글씨로 오빠, 오늘 학교에서 실습하다가 오빠가 생각났어. 밥은 먹었어? 나는 오빠가 일하다가 다칠까봐 걱정돼. 제발 조심해. 같은 글들. 나는 그 편지들을 낡은 가방 안에 소중히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바꿨습니다. 3학년 때 내가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임대철. 당시 서울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를 눈여겨봤습니다. 일 잘하고 눈치 빠르고 도면도 볼 줄 안다며. 임대철은 나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와. 월급 확실하게 챙겨줄게.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임대철의 회사를 드나들면서 나는 점점 다른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임대철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임서영. 21살. 이화여대 학생. 긴 파마머리에 세련된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나는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저런 여자가 세상에 있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 임대철이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우리 서영이 좋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집안이나 학벌보다는 됨됨이 있고 성실한 남자면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장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강태준은 박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박수님은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는 박수님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왜? 그냥이 뭐야? 무슨 이유야? 나는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순이마, 우리끼리 다른 것 같아.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 생겼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알겠어.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녀가 뒤돌아봐 주기를, 아니면 붙잡아 주기를, 그것도 아니면 눈물이라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한 달 후 임서영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결혼했습니다. 임대철의 회사에서 시작해서 독립을 했고 30년을 부지런히 달려서 지금의 강태준 건설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임서영과는 아들 둘을 낳고 살다가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서영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고 아이들을 잘 키웠고 불평 없이 내 곁에 있어줬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서영의 아버지 회사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박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됐을까? 박수님은 내 인생에서 제일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따뜻함을 돈과 맞바꿔 버렸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사업이 잘 되면서부터 나는 종종 박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힘들 때, 특히 혼자일 때,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할까? 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알면 더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딸이 오늘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3번이나 노크를 했지만 다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정은, 김도연의 아내. 이정은,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박수님의 딸, 수님이에게 딸이 있었구나. 그 딸이 저렇게 자랐구나. 나이가 30 초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수님이 나랑 헤어지고 나서 꽤 지나 낳은 아이겠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서운할 자격도 없는데 나는 그날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30년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봤던 박수님의 얼굴, 미간을 찌푸리고 해부학 책을 읽던 모습, 학교 앞 분식집에서 내가 떡볶이를 먹다가 체했을 때 내 등을 두드려주던 그 손, 시험 전날 밤에 내가 불안해하면 오빠 잘할 수 있어 하고 속삭이던 목소리, 그리고 내가 이별을 고하던 날, 그녀의 마지막 표정, 울지 않던 그 눈.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50년 가까이 후회하고 있었지만 그날 밤은 특히 더 생생하게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어제 면접 온 이정은 씨 연락처 가지고 있지? 네, 남편분 김도연 씨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정은 씨 개인 연락처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김도연 씨 남편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비서가 알아봤습니다. 을지대학교병원 내과 중환자실. 나는 거기까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서 김도연 씨의 병실 비용을 일주일치 선불로 계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직원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결국 처리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경북 영주. 박수님, 내가 찾아가도 될까요? 30년이 지난 뒤에, 내가 먼저 버리고 간 뒤에, 아무 소식도 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 당신 딸 덕분에 당신이 생각났다고 그 말을 하러 가도 되는 겁니까? 나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열흘 후에 이정은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비를 누가 내주셨는지 혹시 회장님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 남편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저 좀 만나주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회사 관련해서요?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정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2주 후에 만났습니다. 장소는 종로에 있는 조용한 카페. 나는 혼자 갔고 이정은 씨도 혼자 왔습니다. 아기는 맡기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정은 씨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기색은 있었지만 첫날보다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겠지요. 나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정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조금 짐작이 가기도 하고 전혀 모르겠기도 합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은 씨, 저는 어머니 박수님 씨를 압니다. 이정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대학 시절에 알았습니다. 나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귀었습니다. 이정은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뭔가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시선을 테이블 위로 떨궜습니다. 언제요? 50년 전쯤이요. 제가 대학 3학년, 어머니가 2학년이던 해에. 그러면 회장님이 헤어진 이유가 뭔가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버렸습니다. 다른 여자를 위해서. 이정은 씨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의 아버지가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평생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정은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대학 때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로 갔다고 어릴 때 한 번 들었어요. 울면서 하신 얘기는 아니었는데 담담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더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담담하게.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정은 씨가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영주 내려가셔서 거기서 사셨어요. 중학교 선생님이랑 결혼하셨는데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정은 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서 자랐구나.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그렇죠. 학교 급식 도우미 하시고 반찬 가게 하시고 밭에 고추 심으시고 별거 다 하셨어요. 덕분에 제가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이정은 씨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정은 씨가 살짝 웃었습니다. 정은아, 사람한테 섭섭한 거 오래 담아두지 마라. 다 지나간다. 그 시간이 아깝다. 그러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수님은 나한테 원망을 담아두지 않고 살았구나. 그 독하게 담담한 눈으로 나를 마지막으로 봤던 그 여자가 딸한테는 섭섭한 거 오래 담아두지 말라고 가르쳤구나. 나는 눈물이 흐르기 전에 잽싸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은 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저지른 일이 평생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한테 직접 용서를 구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오히려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 의사를 먼저 여쭤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정은 씨는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만나고 싶으실지 어떨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남았습니다. 박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회장과 박수님은 다시 만났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정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만나도 좋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만나도 좋다고, 박수님이 만나도 좋다고 했다.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미 다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억울한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걸까요?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경북 영주.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반. 나는 운전기사를 두고 혼자 갔습니다. 이 길은 혼자 가야 했습니다. 영주 시내를 벗어나 좁은 시골길을 따라가니 이정은 씨가 알려준 주소가 나왔습니다. 낮은 담장에 작은 마당이 있는 시골집. 감나무 한 그루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아직 낙엽이 다 지지 않아 몇 개 남은 붉은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5분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이런 심장을 가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결국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수님이었습니다. 65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고 어떤 것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녀는 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박수님이었습니다. 들어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가움도 냉랭함도 아닌 그냥 담담한 한마디.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에 소박한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낡은 소파, 텔레비전. 그런데 깨끗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돈된 공간.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차. 투박한 머그컵에 담긴. 나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정은이한테 들었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 씨가 회장이 됐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렇게 크려면. 나는 뭔가 책망의 말이 나올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겠어요. 잠시 침묵.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이가 그러는데 병원비를 태준 씨가 내줬다고요. 네. 왜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정은 씨가 제 사무실에 왔을 때 그 눈빛이 어머니 눈빛이랑 같았습니다. 수님 씨 눈빛이랑. 박수님이 살짝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박수님은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준 씨, 저 원망 많이 했어요. 처음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하죠. 근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중엔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원망이. 어느 날 정은이가 태어났고 정은이 아버지랑 행복한 시간이 있었고 그이가 갑자기 떠났을 때 정은이 때문에 버텼고 그러다 보니까 태준 씨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원망이 사라지면 뭐가 남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싶은 거예요. 좋았던 것도 있고 나빴던 것도 있고
다 지나간 일이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수님은 나한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라고 했습니다. 수님 씨,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한 짓이 얼마나 비겁하고 나쁜 짓이었는지 평생 알면서도 못 찾아왔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뭐라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2살 회장의 눈에서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박수님은 말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단 3글자. 태준 씨, 다 지나갔어요. 정말로.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잘 살아요. 정은이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손자도 있고 뭐 사는 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박수님이 잠깐 웃었습니다. 태준 씨는요? 잘 살았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난도 위로도 없이 그냥 그렇구나. 나는 그 짧은 반응이 어떤 긴 위로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1시간 정도 더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영주의 날씨 이야기, 이정은 씨앗이 이야기, 감나무의 감이 잘 열렸다는 이야기, 그런 평범한 것들. 그리고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나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 남편 저희 회사에 채용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좀 불친절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수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은이가 와서 사정 얘기한 거예요? 정은이 씨가 남편 대신 와서 참 용감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당당하더라고요. 박수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애 원래 용감해요. 어릴 때부터 겁이 없었어요. 수님 씨 닮았나 봅니다. 박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겁 많아요. 그냥 담담한 척 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담담한 척? 그 여자도 사실은 겁이 많았던 거였구나. 그냥 담담한 척 버텨온 거였구나. 문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태준 씨도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면서 왔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50년짜리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장이 이정은의 남편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날까요? 박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다음 날 나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도현 씨 채용 진행해줘. 복지형 임대주택 사업팀 팀장으로. 비서가 잠깐 놀란 표정을 했습니다. 면접 당일 직접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뽑겠다는 게 의외였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씨한테도 연락해줘. 우리 회사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담당자를 구하는데 관심 있으면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고. 비서가 더 놀란 눈을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상관없어. 능력이 되면 같이 일해도 돼. 이정은 씨에게서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도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드리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메시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드리라고 한 말씀, 다음 줄에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태준 씨한테 전해주라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시절에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운 게 있었어. 아무리 힘들어도 책 한 권 손에서 놓지 않는 거,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는 거, 그게 정은이한테도 전해진 것 같아. 공부 잘하는 거, 그게 결국 우리 정은이를 서울에 보낸 거잖아. 그러니까 고마워. 나는 그 문장을 보고 그만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박수님이 나한테 배웠다고. 그 시절 내가 공사판에서 일하면서도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던 모습이 그녀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고. 그게 자기 딸한테 전해졌다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한테 한 짓은 나쁜 짓이었지만 내가 그 여자한테 좋은 것을 준 것도 있었구나. 작은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 작은 것을 평생 간직하고 딸한테 전해줬구나. 나는 그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도연 씨는 복지형 임대주택 사업팀 팀장으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을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아기 곁에 있기로 했고 그 사이 자격증 하나를 더 따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흐뭇했습니다. 이상하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실 나는 이 사건 이후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원들의 개인 사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 잘하면 됐고 못하면 나가면 됐습니다. 나는 그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정은 씨가 내 사무실에 들어왔던 그날 이후로 나는 자꾸 뭔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직원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여기 와 있을까? 저 사람은 집에 아픈 가족이 있지는 않을까?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늦게 철이 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야 나는 그해 겨울 회사 내에 직원 복지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직원 중 누구든 가족이 아프거나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이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회사 돈이 아니라 내 개인 자산으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임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요?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늦게라도 해야지. 박수님은 그 이후로 몇 번 이정은 씨를 통해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어머니가 감나무에 홍시 열렸다고 드시고 싶으면 보내드린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한참 웃었습니다. 홍시,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받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에 박스 하나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안에 홍시 10개가 들어있었고 손으로 쓴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주 홍시입니다. 달아요. 수님, 그 쪽지를 나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책상 서랍 제일 안쪽에.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압니다. 알면서도 그냥 덮어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어쩌겠냐 싶어서 나도 그랬습니다. 50년 동안. 하지만 나는 그날 이정은 씨 덕분에 배웠습니다. 그 여자가 면접실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귀찮아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왔나 싶었습니다. 내 앞에 서서 꾸벅 인사하는 그 여자를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담담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그리고 그 여자의 어머니 이름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비로소 50년 묵은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버린 사람의 딸이 나를 찾아와 나를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과거가 결국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사과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오래된 후회 하나를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두고 살고 있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른이 넘어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일이 있습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이정은 씨는 결국 우리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회복지팀 담당자로. 아기는 어느덧 2살이 됐고 이정은 씨가 출근하는 날이면 어머니 박수님이 서울로 올라와 아기를 봐줬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정은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 올라오시면 밥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정은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며칠 후 답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단 비싼 식당은 싫다고 하셨어요. 소박한 대로 하자고. 나는 그 답장을 받고 한참 웃었습니다. 역시 박수님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종로의 오래된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박수님, 이정은, 김도현, 그리고 나. 2살짜리 아기도 아기 의자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박수님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50년 전 도서관에서 봤던 그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국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자리, 이 사람들, 이 순간. 이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요?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게 좋은 삶은 아닙니다. 내 앞에 온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좋은 삶이라고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오래된 문 하나가 있을 겁니다. 두드려 보세요. 담담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박수님이 이정은에게 남긴 편지 한 통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것은 박수님이 이정은이 서울로 시집갈 때 써준 편지입니다. 이정은이 나중에 내게 보여줬습니다. 정은아, 너는 나를 많이 닮았다. 담담한 척하는 거. 근데 사실 내가 담담한 게 아닌 거 너도 알지? 그냥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우는 거야. 그래도 울어도 돼. 힘들면 힘들다고 해. 약한 게 잘못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거 있잖아. 그게 밥 못 먹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 아무도 없는 밤에 손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였어. 그래서 정은아, 좋은 사람이랑 살아라. 손 잡아줄 사람이랑. 도연이 괜찮아 보이더라. 너를 보는 눈이 따뜻하더라. 엄마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야. 많이 힘든 날에는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다 못해줘도 전화는 받아줄 수 있어. 사랑한다, 정은아. 2019년 봄. 엄마 수님이 이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수님은 자기 딸에게 담담한 척하지 말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평생 담담한 척 버텨왔으면서도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